통증치료혁명 전산호. 통증혁명은 지난번에 읽었는데 통증혁명 치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바뀌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에는 아주 근본적인 기능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대의학은 두뇌가 말, 인지, 창조 등의 기능에 의해 신체적 증상도 일으킨다는 주장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시민성 국지 전환 히스테리 질환의 신경생리학, 시민성 신체질환의 연구에서 환자들은 하나의 실험실이다. 블랙박스가 자율운동, 외부 감각, 특수 감각 등을 자극하는 두뇌의 부분을 자극한다. 가장 중요한 사용은 시민성 증상이 신체기관의 손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해당 뇌세포가 자극받았기 때문에 허약하고 통증, 마비, 실명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을 전환 반응이라고 한다. 시민성 질환의 신경생리학은 시민성 질환의 예비 과정이 시민성 국지 질환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심리적인 상태가 특정 신체 증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으나 나의 경험은 그와 다르다. 나의 환자들은 전환 질환이나 시민성 질환의 배경이 되는 심리는 똑같은 것을 보여주었다. 전환 질환만으로 설득력 있는 질환이라는 인정받지 못하면 인간의 영리한 두뇌는 생리적 변화가 동반되는 TMS 과정을 발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증상의 생산에 자가 면역을 체계를 동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시민성 국지 전환 질환의 모델은 DNA 변경계에서 무의식 속의 정서 상태로 연결, 또 블랙박스, 중간적인 내정축, 무의식, 또 고통, 마비, 마취, 자발적인 운동, 근육 약화, 특수감각은 눈먼, 증상의 심이나 강화는 통포나 불안 증상, 시민성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 허리 통증, 또 어깨 통증, 섬유 근육통, 긴장, 손목골, 반사성 소화마비, TMS 유사 증상은 소화기 질환, 면역, 정서 일정한 또 자가 면역, 시민성 질환의 전체 전제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상태는 신체의 동반하지 않고서 이런 거. 정서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 질환 분류는 시민성과 심신성은 동의어다. 심신, 심인. 나는 전에 변인 측에서는 시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시민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하고 꾀병을 부리는 사람, 심약하거나 적응 불안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민성 병은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그런 병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민성 질환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우선 다음 사실을 보자. 심인성에는 두통, 위통, 피부질환 등등 있다. 시민성 질환의 캐나다 신경학자 엘터스는 히스테리 통증이라는 단어 대신에 시민성 국지 통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유사 증상으로서 감각 충동장애, 매우 지치고 예리한 어떤 환자가 이런 발견의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전형적인 TMS 환자였으나 자신이 감각 충동장애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감각 충동장애는 어떤 행위를 계속하거나 감각관념을 계속 갖는 증세를 말한다. 이것은 매우 난처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성가시기 짝이 없는 일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손을 씻는 행위다. 아무리 씻어도 손에 묻은 세균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강박증. 시민성 개념은 이 부분은 두뇌의 정서활동과 신체의 증상을 연결하는 조직적인 개념적인 가계로 구성된 것이다. 이 책은 많은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정서 상태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가계를 건너간 다음에는 그 질환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질 것이다. 시민성. 유사 증상으로서 불안과 우울,
위의 열간 증상들이 시민성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논쟁거리가 된다. 그런데 불안과 우울도 TMS의 유사 증상이라는 하나의 주장은 더욱더 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음 사례는 불안과 우울이 유사 증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의 독신 여성이다. 그녀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여러 병원에서 철저한 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허리뼈는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엑스선을 찍어도 노화에 따른 약간의 신체 변화가 있을 뿐 특별한 것이 없었다. 유사 증상의 개념은 TMS는 여러가지 상호 교환적인 신체 질환 중의 하나이다. 이런 증상들은 모든 시민성의 목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들은 각자 유사 증상이 되는 것이다. 유사 증상, 배우자의 죽음이다, 이혼이다, 결혼이다, 임신이다, 뭐 이런 친구의 어떤 여러가지 여가 활동, 다양한 일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등등으로 TMS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프란츠 알렉산더의 공로, 심신의학에 관련된 의학 논문은 거의 전적으로 정신분석자들이 제출한 것이다. 만약에 TMS 이런 대로 TMS 유사 증상들이 무의식적인 현상의 결과라면 이것은 정신분석과 관련을 맺는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분석적으로 훈련받은 정신치료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치료사는 이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들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성 증세를 다룬 그들의 이론은 정확성이 결핍되어 있다. 만약에 증상이 강력한 약제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치유가 되면은 가령 소화성 이런 것들이 위장에서 혹은 목에서 머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증상은 TMS 및 유사 증상, 자가면역 질환, 심각한 심장 질환, 정서적인 상태의 경정과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나는 심각한 증세에서 경미한 증세로 옮겨가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다. 예를 들면 대식증이나 신경성 이런 것들이 알렉산더는 프로이트를 뛰어넘어 비활동성인 증상이 갈등 과정의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시민성 신체 증상을 이해하기는 강박성 노이로지에 대한 논의하면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정신적인 가능성에서 우리가 결코 다 할 수 없는 신체적인 흥분, 히스테리적인 전환으로 비약하지 않는다. 프로이트가 여기서 언급하는 비약은 TMS 모델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러한 생리적인 반응에는 프로이트가 히스테리성 전환 환자에게 발견한 증상과 시민성 신체 증상이 모두 포함이 된다. 프로이트는 에고와 이드에서 이렇게 썼다. 죄의식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양심의 근원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계가 되는데 이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자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도덕적이다. 정신 분석은 인간의 부도덕한 측면과 관련된 주장을 더 믿고 있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 프로이트, 에고와 이드, 성자와 악마 이런 뜻인데요. 신체적인 증상, 불안, 공포, 강박 이런 것들. 히스테리 공포증 또는 광장 공포증의 의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노이로제 환자가 거리를 혼자서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상태를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에게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면 그에게 불안만 음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서 불안이 음습하게 되면 광장 공포증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증상은 불안의 발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공포증은 불안을 모면내기 위한 성체로
프로이트 죄의식에서 부도덕한 것 이런 것들이 시민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나르시스적인 분노. 코헛은 감정적인 병리학의 기반으로 나르시스적인 분노의 개념을 충분히 발달시켰지만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논문에 나오는 다음 문장을 보면 그도 코헛과 비슷한 생각을 했음을 말해준다. 유아성여고 초기 바라는 소멸되어야 할 운명이 놓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유아가 도달한 부적절한 발달 상태도 한몫 거둔다. 그러한 성욕은 몹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매우 고통스러운 느낌의 흔적을 아이에게 남긴다. 사랑과의 실패. 대체의학은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대체의학 또는 비정통적인 의학으로 불리는 시술사들의 진료를 받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대답은 명백하다. 정통의학에서 치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이쪽에서 논의된 근골격 질환에 있어서 특히 심하다. 정통의학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실패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질병이나 질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대체의학 치료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다. 플라시보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치료 방법들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학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플라시보 효과는 예외 없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질병이 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환대 시민성 증상은 프로이트는 전환 히스테리 증상과 불안 유사 증상을 뚜렷이 구분했다. 일찍이 그는 부정맥 설사, 현기증, 근육, 지각 이상, 기질적인 올가닉 증상은 정신분석에 의해 치료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증상은 숨겨진 갈등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프로이트는 이런 증상이 신체의 성적 흥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흥분은 신체적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표현되려고 한다. 그래야 불안이나 육체적인 질병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만년에 가서 불안을 위험 신호라고 보았다. TMS를 통해서. 자, 시민성. 그래서 시민성 질환과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들은 뭔가? 우선 TMS나 그와 유사한 증상들은 본질적으로 무해한 것이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시민성 신체 증상은 최근에 서구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은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질병이나 이상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향을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된 시민성. 현 뉴욕대 의대 교수인 산호 박사가 25년 동안 1만여 명의 통증 환자를 통해서 컴퓨터 악기 사용으로 인한 것까지 통증을 비롯해서 요통, 디스크, 편두통, 고혈압, 심장에 대한 심신처방서로서 이렇게 책을 내놨는데 현대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15년 동안 내 생애에서 요통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나는 직장에 나가지 못한 적이 많았고 바닥에 누워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얼음 주머니를 차고 잠자리에 들어있다. 이것이 과연 시민성일까? 나는 산호 박사의 방법이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은 10년 전 친한 친구의 청구를 받아서 받아들여서 박사를 만났다. 그 후로 나는 등에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만약에 다른 시민성 고통에 대한 산호 박사의 진단이 맞다면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비극인가. 존 스토셀.
이렇게 갈등 속에서 테일러는 처음에 행동 욕구를 실시했으나 그 증상을 어머니와 원만치 못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완화되고 그날이 아주 환자는 그 순간 안면마비 또 신경마비가 왔다. 나는 이 환자의 사례를 이렇게 해석한다. 환자는 어머니와 갈등, 배우자 상실,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다. 테일러는 상냥한 의사였다. 그는 그녀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녀의 사회적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분노를 완화시켰다. 그는 그녀 완화 기술을 구사했으나 그녀의 증상은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통찰을 분명히 일러주었다. 그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상한 의사가 그녀를 돌봐주고 여기서 우리는 순수한 선형적인 시민성 개념이 발달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오직 오래전 프란츠 알렉산더가 그 개념을 제안했으나 아무도 그의 작업을 계승하지 않았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여자가 실험보다도 경험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정신분석자들은 더 과학적인 냄새를 풍기는 이론들을 열렬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책 TMS 통증치료 혁명의 주장은 시민성의 이론은 비교적 간단하게 그 진단적인 치료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이론은 성공적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환자의 무의식은 그렇게 말했다. 그녀를 도와준 이 좋은 의사에게 분노를 터뜨린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될 터였다. 그래서 그녀의 정신은 회피적인 동원을 했다. 그것은 오른쪽 내 신경 중에서 제7번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TMS의 특징인 심신 메커니즘을 통해 자율신경이 매개된 국소 빈혈이 온 것이다. 안면신경마비는 내가 TMS의 신경적인 발현 중의 하나라고 말한 그 증상이다. 테일러의 사례는 TMS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이 사례를 잘 분석해 보면은 코헛이 말한 자기 대상이라는 용어는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의 기능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를 규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이런 테일러의 새 이론은 두 가지 과정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현상은 마음과 신체에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 심리적으로 박탈을 당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특정 심리적인 결핍을 가질 수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탈규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테일러는 시민성 증상은 두뇌를 통한 과정이라보다는 또 대상 신체 기관에 직접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TMS 치료의 치료 결과를 설명할 길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증상의 해소는 두뇌를 통해서 직접 매개되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분해를 인식함으로써 해소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증상의 원인을 이해하면 통증은 사라지는 것이다. 원인을 이해하면 테일러가 치료한 환자의 사례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환자는 42세의 이혼한 여성으로서 각종 시민성 증상이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영업자였는데 까다로운 친정 어머니와 갈등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런 등등. 그래서 7번 신경을 압박했다 하는 거죠. 신경성이 되어버리네. 그러나 TMS는 선형 이론을 따른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MS 이론으로 환자를 성공적으로 고친 사례는 히스테리아 환자를 성공적으로 고친 프로이트 사례와 비슷하다. 따라서 우리는 대체 이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테일러가 내놓은 새로운 이론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정신사회적인 현상 외부의 자극은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직접 신체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으로부터 전반적인 시스템 이론, 바이오 피드백, 자기규제, 탈규제 등의 정교한 가설이 만들어지고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테일러는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설명한다. 그레임 테일러, 심신의학과 현대 정신분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캐나다 정신분석학자 그레임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꿈이 무의식적인 마음에 의해서만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임상적인 증거가 있다. 만약 무의식만의 꿈을 촉발하는 것이라면 정신분석이나 정신분석적인 정신치료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꾼다면
꿈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통찰은 꿈의 횟수를 줄이지 못했다. 여기는 중대한 오해가 있다. 통찰,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한다. 긴 시간에 걸쳐서 분석적인 정신치료를 받아야만 전에 억압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그런 인식을 방해하려는 다양한 방어책이 무의식 속에 동원된다. 신경생물학, 정신생물학 탈교제에 대해서 이 자리는 심신의학의 대체 이론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사항을 거론하고자 한다. 그것이 TMS 이론의 타당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TMS의 이론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명석하게 설명했다. 기존의 시민성 질병의 모델은 이런 것이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과 정신 내의 갈등이 합쳐져서 어떤 특정의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통증 위치 대체. 때로는 TMS 환자들의 통증이 새로운 부위로 옮아가는 경우가 있다. 나는 강의를 할 때마다 TMS의 대체적인 증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통증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른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서 일어나는 TMS의 여러 가지 변형들을 설명해준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경고한 후에 만일 그러면 나를 찾아오라고 권고했는데도 새로운 통증을 다른 이유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은 완강하다. 이전에 우리 환자였던 한 여성은 오른쪽 발에 통증이 나타나는 바람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의문점들. TMS의 원인과 치료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은 환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들이다. 새로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계속해도 될까요? 오래전부터 나는 TMS 치료에서 있는데 뭐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등 사라지자 자신감을 갖는 것은 강력한 이야기다. 자신감, 함정, 문제점, 의문점들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환자들은 분노가 TMS의 범위라는 것을 알았다. 분노의 원인이 어린 시절 받았던 마음의 상처나 완전하고 착해지려는 욕구,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TMS 원리를 2, 3주 반복하다 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만일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치료를 받는 길이 남아있다. 정신치료. 언젠가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읽기나 쓰기 그리고 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 세계와 억압된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우리 각자의 억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기초교육의 일환으로 채택될 것이다. 치료 프로그램은 나의 진찰실에서 시작된다. 나는 시작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이것은 첫 수업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래서 일정표를 짜주고 첫 강의는 TMS에 대한 해부학과 생리학으로 이루어지며 진단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다. 두 번째 강의는 심리학과 TMS 치료에 대해서 또 말로 하는 치료 있다. 진찰 강의를 받은 환자 80에서 85%는 수주일 안에 증상이 사라졌다. 왜 TMS 치료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가? TMS 치료는 근본적으로 교육 과정이다. 맹목적인 믿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듣는 설명이 논리적이면서 이치에 맞는다는 판단을 내려 자신들의 증상이 TMS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해야만 한다. 치료 효과는 거의 영구적이다. TMS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치유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 1994년 미국 의학협회의 저널에 발표된 한 뛰어난 논문은 플라시보 효과로 나타난 치료 결과에 비판적이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환자 중에는 자신이 받은 치료가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면 비록 사탕, 알약과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증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되는 경우가 있다. 그 효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믿음, 아는 것이 곧 치료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관심을 육체적인 것에서 시민적인 것으로 돌리곤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전략에 성공하는지 정보를 필요로 하고 또 정신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지식은 치료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내 전략을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TMS가 질병이 하는 것을 독자에게 상기시키려고 치료라는 말에 작은 또음보를 사용한다. 환자는 증상이 나아지고 통증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치료가 아닌 것이다. 치료가 아니다. 육체적 활동과 두려움의 요인은 우리는 TMS나 유사한 증상들의 목적이 몸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통증이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육체적인 활동을 겁내거나 통증의 재발이나 부상 척추 요소의 점진적인 퇴화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직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통증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통증이 사라졌거나 거기 사라지려고 할 때에 그리고 TMS라는 진단을 신뢰하고 있을 때 정상적이고 제한 없는 육체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난 데 여러달이 걸린다고 호소한다. 등이 약하다는 잘못된 생각이 젖어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치료의 목표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반응을 감정적인 상태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되면 통증은 멎는다. 치료 과정은 그 과정은 예방의학의 한 수련기관으로 보아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의 통증과 지금 일어날지 모르는 통증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증 자체를 치료하려는 전통 개념과 다르다. 단순히 통증만을 다루는 것은 열을 발생하는 원인 요소를 치료하지 않고 열만 치료하는 것과 유사하다. 통증. 우리는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원인 제거가 되면 된다는 거죠. 뇌의 전략이 작용하는 방법은 왜 신체적인 증상을 거부하고 심리적인 요인을 인정하면 통증이 멎게 되는가? 인정하면 통증이 멎게 되는가? 통증의 목적은 당신의 주의를 정서적인 것에서 돌려 신체에 계속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본질적으로 그것은 의식적인 관심을 끌려는 싸움인 것이다. 일장에서 예로 들었던 헬렌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려보라. 억압의 과정과 통증으로 주의를 돌리려는 계략이 모두 실패하자 그녀의 강력한 감정은 의식적으로 폭발해 나왔다. 헬렌은 이제 의식으로 온 감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통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확실해지자 통증은 즉시 사라졌다. 목록을 작성하라. 살면서 느껴온 모든 억압들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그것들은 모두 내적인 분노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성실한 완벽주의자나 선량주의자들이 스스로 부과한 전형적인 압력도 있고 일상적인 삶의 압력이나 결혼 또는 아이를 돌보는 일 같은 행복한 일이 주는 압력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일도 큰 압력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겪었던 화나는 일도 적어야 한다. 환자들은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쓴 목록이 너무 길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남자 환자도 있었다. 심리적인 요인을 생각하라. 나는 환자들에게 통증을 느낄 때마다 억압된 분노와 분노의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내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행위다. 이런 노력은 내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반격이다. 통증은 당신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불쾌하고 위협적인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통증이 심할 때는 감정에 집중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과정을 의식적인 의지가 무의식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여겨야 한다. 뇌와 이야기를 나눠라.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의식적인 마음이 무의식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설득력 있게 할수록 효과가 크다. 성공적으로 치유된 환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렇다. 통증의 시민성이라는 것을 깨닫자.
뇌는 필사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무의식 세계의 분노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한다. 이것이 마음의 자동적인 반응으로서 논리나 이성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정에 이성을 개입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이 더 이상 하나의 이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동시성의 원칙. TMS 증상들은 이미 알고 있는 신체 구조적 이상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CT나 MRI 탈출성 디스크가 나타나는 바로 그 부위에 등이나 다리 통증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통증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보면 탈출성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신체적인 혼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의 교활한 작용을 깨닫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디스크 이상은 방해물일 뿐이다. 마음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디스크 탈출이 발생한 부위, 무릎 관절의 초승, 달판, 파열 등등 지나친 생각 때문에 그렇다. 치료 프로그램은 지식의 힘이다. 이 책에 관심을 잃고 일던 여러분은 여러 주나 여러 달 또는 여러 해에 걸쳐서 통증 증후군으로 치료받아왔을 것이다. 자, 신체적인 구조 진단을 거부해라.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통증은 멈출 것이다. 내 등은 정성이야. 나는 이제 통증이 기본적으로 내가 심리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엑스나 CT 또는 MRI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이상은 활동을 많이 하거나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우선에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은 뇌의 전략을 물리치는 데 필수적이다. 뇌는 당신의 관심을 육체에 쏠리게 함으로써 무의식 세계에 있는 위협적인 감정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통증은 낮이나 혹은 밤에 더 악화되기도 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노을에 갈 때 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최상의 상태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가는 경우도 있다. 앉아있거나 한자리에 서 있을 때도 걸을 때 심해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허리를 굽히거나 물건을 들어올 때 또 통증이 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직장 일은 물론이고 어떤 스포츠나 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아무리 쉬운 일이나 동작이라도 육체적인 행동을 한다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니면 통증을 억지로 참으면서 육체적인 활동이나 격렬한 스포츠에 참여할지도 모른다. 결국 통증을 느낄 때가 아니거나 납득이 가지 않는 전혀 뜻밖의 시간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왼심방심실 판막 탈출증이다. MVP. 이 증상은 심장 판막 중에서 하나에서 나타나는 흥미롭고 불가사의한 신체적인 구조적 이상이다. 왼심방 심실판막 탈출증은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마다 증세가 달라지며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연구 결과 그와 같은 현상은 TMS와 유사한 증상들처럼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1987년 무기명 사설은 교감신경계를 MVP에 연결시키는 논문을 자세히 인용하면서 불안감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기능 보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불안감이나 MVP에서 나타나는 화학적인 변화는 둘 다 무의식적인 감정 현상의 결과이며 겉으로는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암이란 여러 해에 걸친 많은 연구와 실험들은 암의 원인과 가정에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해왔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로렌스 르샨, 키니스 펠리티아, 칼 사이먼톤, 스티븐 로크와 리디오 테모쇼크가 쓴 책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로크 박사의 저서인 여기서는 오랫동안 행해온 연구들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고찰하고 있다. 일단 암이 시작이 되면 그 발생과 진행되는 과정에 심리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민성 질환의 치료는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동맥경화, 이것들은 모두 동맥의 내부벽에 지방 침정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있는 증상에 대한 명칭들이다. 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이고 심장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증세들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동맥이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리의 순환질환, 신장병이나 실명 같은 갖가지 질환들을 가져온다. 동맥경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가는 유전 요인, 체질, 음식, 당뇨, 유무, 운동량, 감정 상태 등에 따라서 좌우된다. 마이어 프리드만과 레이 로젠만 박사는 A형의 행동 양식과 당신의 심장이란 그들의 책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관성동맥경화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이 의견을 피력했다. 심혈관 질환은 이렇게